하루 종일 숨어있다가 밤마다 싹 나와서 여자들 죽이는 거래요. 영어진데 몰라 새끼야.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날 리가 없지. 너 그때 집을 나갔으니까. 집에 있었어요. 야 임마 그거 무슨 얘기를 하는 그 사진을 그 찍으라고 할 때 찍어야지. 그 참 뭐야 이게? 발자국입니다. 이거 언제 발견했어? 예, 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역 형사였던 박두만은 소문에만 의지한 채 조금 모자란 백강호를 데려다 증거까지 조작하며 그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서태훈 경장 때문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백광호 제 범인 아니라니까. 야 조용히 못하. 이 일로 인해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구반장이 해임되고 신반장이 새롭게 부임하는데 그날 세 번째 피해자가 발견되며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자 신반장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이었던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빨간 옷.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역으로 이용해 범인을 유인하려 했지만 함정 수사는 실패하게 되고 다음 날 네 번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권순경이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해냈다는 건데 이 노래 방송된 날이 전부 여기서 사건 터진 날이랑 일치해요. 안타깝게도 신청곡에 관련된 엽서는 이미 폐기 처분된 상태였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복 수사를 펼치던 두만이 사건 현장에서 한 남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고 그를 취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서태훈은 또 다른 수사를 하다 연쇄살인범에게 겁탈을 당한 뒤 살아남은 피해자를 찾아냅니다. 아마 나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비가 내리고 라디오에선 범인의 신청곡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 라디오야? 방송 지금 나가고 있나? 네, 생방송. 다섯 번째 피해자가 발견되고 나서야 수사팀은 드디어 용의자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에 기억 안 납니다. 그대로 다시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그러자 두만과 태우는 무력감에 빠져드는데 그것도 잠시 이내 정신을 차리곤 백강호를 찾아갑니다. 그가 했던 말들은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박두만을 보고 도망치던 백강호가 열차에 치여 죽게 되고 다음날 또 다른 사건까지 벌어지며 수사팀의 분노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1994년 단편영화 지리멸렬을 만들어내며 영화판에 뛰어들었던 그는 같은 해 무려 6편여나 되는 단편영화에 감독, 각본, 촬영, 조명 등으로 참여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후 2년 뒤인 1996년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라는 작품에 스텝으로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상업영화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1997년 모텔 선인장, 1999년 유령 이 두 작품에서 각본 또는 조연출을 맡으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으로 드디어 감독 데뷔를 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흥행에 참패를 하며 그가 다시 메가폰을 잡기까진 3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절지부심 끝에 만들어진 농촌 스릴러의 정점 살인의 추억은 다행스럽게도 성공을 거뒀고 그로 인해 그는 충무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감독 중 한 명이 됩니다. 그 후 봉준호 감독은 다시 3년 뒤인 2006년 괴물을 들고 돌아와 2연타석 홈런을 치게 되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2009년 마더, 2013년 철국열차, 2017년 옥자까지 대중과 평단 양쪽 모두에게서 찬사를 받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천재성은 2019년 기생충에서 정점을 찍게 되죠. 방준호 Parasite. This is the first movie from 방준호. Parasite.
전 세계에서 상이란 상은 긁어모으면서 말입니다. 국뽕에 취해 주모를 부르고 싶지만 할 얘기가 많아 나머지 이야기들은 또 다른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이어서 하기로 하고. 박두만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던 80년대 딱 그 시기의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보다는 자신의 감에 의지하는 인물인데, 이러한 그의 특성은 영화 초반에 나왔던 한 장면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가 강간범이고 누가 피해자의 친오빠인지 맞추려 하던 바로 이 장면. 영화 내내 자신의 감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얘들 얼굴을 딱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감이 딱 와. 그래도 내 눈깔은 못 속여요. 딱 보면 티가 나. 그는 이 장면에선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뒤이어 나오는 장면이 곽소련과 박두만의 정사씬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성범죄자를 맞춰보라고 말한 뒤 이런 장면을 이어붙인 걸까요? 박두만이 용의자들을 바라보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를 바라보라고 만든 장면이 아닐까요? 감에만 의지한 채 큰 소리를 뻥뻥 쳐대지만 그래서 말이죠, 반장님. 난 이게 오히려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힌트. 미스권 나이스 굿 아이디어. 이걸 이렇게 잘 말리면은 이 얼룩얼룩한 게 범인의 얼굴 형상이 돼서 나타난다 이 말씀이야. 네가 죽인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이 새끼야.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던 그때 그 시절의 수많은 박두만들을 말입니다. 쉽게 말해 강간범을 맞춰보라는 질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장면은 얘가 바로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강간범이라거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란 소리가 아니고 또 다른 가해자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박두만의 감이 들어맞은 적도 있긴 합니다. 변태를 검거할 때였는데 사실 이 장면을 잘 보면 그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아주 운 좋게 빨간 팬티를 발견했고 바로 잡아도 되는 걸 굳이 암으로 잡은 것처럼 연기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향은 서태훈의 말 속에 모두 녹아내려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떻게 형사가. 동물적으로 움직이던 박두만과는 달리 서태훈은 철저하게 추리와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려 했습니다. 두만과는 완벽하게 대치되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죠. 그는 초반에 박두만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그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물죠? 그 발자국 사진? 약간 저런 애를 붙들고 지지극 보고 시간만 낭비했으면 네가 아까 나뭇가지 뭘 붙지? 10%줘 범인 아냐? 시간이 지날수록 두만과 부딪히며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방 경찰과 서울에서 수사를 자체해 내려온 경찰. 감독은 영화 초반부터 이 둘의 성향과 차이점을 노출시키며 관객들로 하여금 서태훈에게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까지 부여하는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함정엔 아주 친절하게도 이건 함정이라는 경고 표시가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서태훈은 중국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짜장이랑 면이랑 따로따로 달라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은 왜 했던 걸까요? 이 장면은 그가 기존 형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메뉴를 어떻게 시켰든 결국은 기존 멤버들이 먹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짜장을 먹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구반장의 젓가락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손을 다쳐 젓가락질조차 하지 못하던 백강우와 튼신세가 된 거죠.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지? 이런 젖같이. 백강호를 걷어차던 조용사의 다리가 끝내 잘려버리는 것과 같은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박두만과 서태훈의 대립과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건 둘이 처음 마주칠 때부터 시작됐는데 첫 번째는 논두렁 씬이었습니다.
두만이 태연을 강간범으로 오해하고 그에게 폭행을 가했던 장면. 이때 감독은 사이드 미러에 비춰지는 둘의 모습을 한 명씩 번갈아 보여줬습니다. 감으로만 움직이는 두만의 성향과 폭력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서태현의 미래까지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은 영화 후반 박형규를 바라보는 둘의 표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차 안에서의 대화로 감독은 다시 한번 아주 친절하게 두만이 자랑하는 극암이란 걸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뭐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떻게 형사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신발이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것 또한 그의 진한 발자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신발은 백강호의 것이었지만요. 두 번째로 벌어진 둘의 직접적인 대립은 고깃집에서였습니다. 구반장이 떠나고 신반장과 처음으로 갖는 회식 자리에서 서태훈은 두만의 말을 받아치며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런 애를 붙들고 지지급포고 시간만 낭비했으니까 고기도 좀 드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주점 장면에서 두만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서태훈에게 꼰대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신반장에게 욕을 먹고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그렇고 그런 장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신반장과 바나나를 손에 쥔 박두만과 서태훈, 그리고 소파 뒤에서 또 다른 바나나를 세워 허리를 흔들고 있는 조용구 형사. 이렇게 발기된 세 개의 바나나는 신반장의 구역질로 인해 모두 사그러지게 됩니다. 감독은 이 장면으로 범인을 향한 역겨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이 시점까지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3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립은 경찰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 속옷을 입고 산속에서 자위를 해대던 이 새끼. 이 변태 새끼를 취조하던 두만에게 그놈 범인 아니라며 서태훈이 회방을 놓자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때 역시 신반장이 나타나 둘을 뜯어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쯤 박두만과 서태훈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사하는 방식도 비슷해졌고, 변태를 잡으러 뛰어가던 모습 역시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구반장은 박두만과 조용사를 신뢰하며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둘이 무슨 짓을 하건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을 했죠. 심지어 기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백강호를 범인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논두렁에서 헛발질을 하며 미끄러지던 것처럼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부러진 젓가락과 이런 젖같이. 같은 신세가 된 거죠. 그의 뒤를 이어 나타난 신반장. 그는 구반장과는 달리 서태훈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며 폭행을 가하는 취조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죠. 때리지 말았겠지 내가. 이 새끼야. 구반장과 신반장, 그들의 성처럼 옛것이 가고 새로운 것이 자리를 차지해 뭔가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을 품게 해줬지만 이건 역시 감독이 설치해놓은 함정에 불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까지 나타나자 박두만은 드디어 서태훈을 인정하며 그래, 네 말이 맞다. 자신의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생활을 해오며 하나씩 쌓아 올렸던 자신의 노하우, 그러니까 감으로 대변되던 그의 자신감과 업적이 모두 담겨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박두만은 그걸 찢어버린 거고요. 서태훈 역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박형규를 취조한 이후 둘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서태훈이 내뱉었던 말은 마치 박두만의 말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자백만 받아내면 돼. 박형규 그 새끼를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야. 나 많이 변했다. 그
그 후 백강호가 죽은 뒤 둘은 어느샌가 옷마저 같은 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폴라티에 까만색 바지. 심지어 백강호가 죽을 때 박두만의 손에 피가 묻었던 것처럼 서태훈 역시 박형규를 기찻길로 내몰다 손에 피를 봅니다. 영화 내내 그토록 서류와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던 서태훈은 서류도 떡하니 나와 있죠. 보세요. 이런 게 진짜 범인 발자국이죠. 네, 여기 서류 보세요. 서류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끝무렵에 다다라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게 이르고 뭔가 잘못했어. 그럼 다 거짓말이야. 필요 없어. 박두만 역시 자신의 감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모르겠다. 이 순간 우리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박두만과 다를 줄 알았던 서태훈, 그가 더 이상 존재치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린 모두 이들과 동화된 채 분노감을 느꼈습니다. 박두만이 서태훈을, 서태훈이 박두만을 닮아간 것처럼 영화를 보는 우리 역시 그들과 하나가 되어갔던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박형규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며 말이죠. 근데 정말 박형규가 범인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닐까요? 박두만과 서태훈처럼 그에게 낙인을 찍어놓고 분노를 퍼부었으니까요. 영화 초반 서태훈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빨간 옷.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발생한 피해자들은 빨간 옷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약 박형규가 라디오에 보냈던 신청곡 역시 빨간 옷의 가설처럼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라면 박형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두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어둠 속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참고로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 10주년 기념 지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박형규는 99% 정도 범인으로 묘사되는데 그런 사람을 잡지 못함으로써 형사들과 관객들의 감정이 들끓어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덕적으로 참 위험한 흐름이에요. 어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랄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지막 작은 바늘구멍 하나는 열어놔야 하는 게 도덕적 책임이었습니다. 박형규가 범인인지 아닌지 묻는 박해일의 질문엔 나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박형규의 실제 모델이 따로 있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10년이 지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박형규란 인물의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윤모 씨라고 엔젤 피리공장에 다니는 분이셨죠. 화성 9차 사건 때 사실상 범인으로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유전자 불일치가 나와버렸어요. 영화 오프닝 무렵 박두만은 용의자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며 한 명 한 명 취조를 시작했고 권순경은 그 내용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알리바이라도 말할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용의자들의 얼굴을 찍는 중간에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셔터를 날리던 바로 이 장면. 전 여기에 이 영화의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 진범이 숨어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앞서 말했던 대로 박두만으로 데뷔되는 그 시절 공권력을 용의선상에 올려두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리뷰에선 영화가 당시 군사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며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네이버 베스트 리뷰를 그대로 퍼와 순서만 바꿔서 영상으로 만든 것처럼 모두가 똑같은 소리로 박두만과 메뚜기 소년, 손내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손대면 안 돼! 전두환을 연상시키는 육사와 빽대가리. 너 예전에 그 육사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육사 시험 쳤어? 어? 그쵸, 무모증. 응? 완전 백대가리.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대다가 결국 잘리게 되는 조종사의 다리와 아니,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요? 민방위 훈련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야 했던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더 꼬아놓은 거죠. 박두만이 백강호의 신발로 증거를 조작할 때 그의 뒤로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체가 발견된 현장에선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유일한 증거였던 발자국은 무심히 지나가던 경운기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변태가 취조당할 때 등장했던 보일러공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자리를 떠버리기도 했죠. 이것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방관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열차에 치여 생을 다하게 되는 백강호의 설정은 바로 그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처음 증거를 조작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열차가 결국은 백강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 열차는 박형규를 응징하려던 그 현장을 말없이 지켜보며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시절을 살아가던 우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영화는 그러한 우리의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박두만이 우리를 향해 셔터를 눌러댔던 건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영화 속에선 피해자가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당했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비 오는 날은 전체 살인사건 중 단 2건에 불과했고 빨간색 옷은 영화 자체 내에서 부셔진 가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범인은 영화 속 범인처럼 용의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선 담배꽁초, 머리카락, 지문, 정액 등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살해 방식은 영화와 비슷합니다. 재갈을 물린 뒤 팬티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 스타킹이나 브라우스, 브래지어 끈 등으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저 반장님, 병력장은요? 나머지 병력 한 명도 없단다. 영화와는 달리 경찰은 여론에 못 이겨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시체 속에서 나온 복숭아는 사실입니다. 1988년 9월 7일 7번째 피해자인 안기순 씨가 발견되는데 그녀의 몸속에서 복숭아 조각이 나왔다고 하죠. 백강호처럼 열차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 또한 사실입니다. 1990년 12월 차겸음 씨가 경찰 조사 후 석방되고는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며 열차에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당시 언론에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얼굴 없는 범인과의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온 경찰. 범죄의 공포와 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 유린에 시달려온 주민들도 지친 탓인가 화성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박형규의 실제 모델이었던 윤모군은 경찰의 강압과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해서 구속될 위기에 놓였으나 일본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은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벗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유증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다 3년 뒤 간암으로 세상을 뜨게 되죠. 억울한 케이스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6월 화성 연쇄살인 4차 5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 씨는 믿기지 않게도 한 심령술사의 꿈속에 나왔다는 이유로 무려 6개월간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거겠죠. 이보다 더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물려 22년, 자그마치 22년간이나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또한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경찰들은 대체 어떤 인간들이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영화 속 형사들이 당시 실제 경찰들보다 훨씬 순화된 버전이란 겁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영화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방관자였고 피해자이기도 했던 그 시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멍하니 바라보던 사람들과
그 앞에서 뛰놀기까지 했던 아이들. 아닌 걸 알면서도 죄 없는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갔던 공권력. 뭔가 다를 것 같았지만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란 걸 보여준 신반장과 서태윤. 그리고 피해자보단 범인에 집중하며 슬픔보다 분노를 느꼈던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범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개인사에 대한 슬픔은 없습니다. 그저 사건을 방관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오로지 범인이 누군지만 궁금해할 뿐이었죠. 실제로 당시엔 범인을 찾으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생겨나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처럼 범인이 잡히기만을 바랬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시절, 그러니까 7, 80년대는 반공교육이 정점으로 치닫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나 빨갱이로 몰릴 수 있었던 그 시절. 심지어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빨갱이들의 소행으로 몰아갔던 그 시절. 그 시절의 희생자들은 영화 속의 피해자들이 그러했듯 빨간 옷을 입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지켜봐왔지만 보일러공처럼 방관하고 침묵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박두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수만 가지의 깨달음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영화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